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명을 외상을 사절한다 2권입니다. 부제는 직업과 건강입니다. 직업과 건강을 알면 성공과 미래가 보인다. 저자는 남덕 선생입니다. 출판사는 스타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자는 광주 제1고등학교 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콜롬비아 대학교를 수학했으며 승하기업 뉴욕 지사장과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남덕 역학연구원 원장, 그리고 한국정신과학학회 이사로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나쁠 때는 화장이 받지 않는다. 성년이 된 여자들 중 극소수를 빼고는 다 화장을 하고 있다. 요즘은 남자들도 여성 못지않게 화장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런 화장이 운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명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 남녀를 불문하고 운이 좋을 때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남자들인 경우에는 약을 먹지 않고도 회춘하게 된다. 회춘이 되는 경우에는 얼굴은 붉은 기운에 눈이 맑아지고 성욕이 증진된다. 누구든지 운이 좋으면, 특히 재운이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힘이 솟아서 누구한테든 떳떳하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건강도 좋아지면서 바로 재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건강과 운은 같은 주기를 그리는데, 운이 나쁠 때는 우선 얼굴이 까매지고 얼굴에 색깔이 광이 나지 않으며 부석부석하게 된다. 이처럼 운이 좋고 나쁨에 따라 얼굴 색깔은 좌우된다. 특히 여자들은 운이 나쁠 때는 화장이 잘 받지 않고 화장이 뜬다. 이유는 운이 좋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알맞은 수분이 촉촉하게 얼굴 표면에 형성되므로 화장을 하면 그대로 화장이 잘 받게 되는데, 운이 나쁠 때는 얼굴에 습기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서 화장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습기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수분의 부족으로 화장이 잘 받지 않고, 너무 많은 경우에는 화장이 잘 지워진다. 운이 나쁠 때는 얼굴 표면의 수분이 균형을 잃으므로 얼굴빛이 나빠지면서 동시에 얼굴이 까매지고 기미가 많이 끼고 얼굴에 빛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운이 나쁠 때 조금이나마 얼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우선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이나 기공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여기서 마음을 다스리려면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행동이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더 예뻐지려면 무엇보다도 힘든 시기에 인생을 망치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일이다. 사주가 좋은 사람은 건강하고 여유가 있다. 사주의 팔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대운이 나쁘게 들어오면 대운에 의해서 나쁜 걸로 나타난다. 반대로 사주의 팔자가 좀 부실해도 10년마다 바뀌어지는 대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면 건강은 회복이 된다. 그러나 이 좋은 운이 지나가면 건강은 다시 나빠진다. 우선 운이 나쁠 때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쫓기는 기분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 보인다. 운이 나쁠 때 재판하면 재판에서도 진다. 운이 나쁠 때는 증인이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고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는 채택되지 않는다. 건강도 나빠지기 때문에 재판의 의욕도 없어진다. 그리하여 소극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재판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하고 겸손해져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졌을 때는 우연찮게 적은 것이 큰 것으로 돌변하고 남의 것이 내 것이 되며 지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며 말만 하면 돈이 생기는 등 쉽게 재산이 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어 건강이 자연히 좋아진다. 이럴 때 운동을 하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30분 운동하면 컨디션이 나쁠 때 1시간 이상 운동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궁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요.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두 번째 탄생으로까지 해석하며 결혼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깝고 또한 먼 것이 부부관계이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책임을 져 주어야 하며 서로 믿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다. 미울 때는 장점이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이게 된다. 단점만 가지고 확대 해석할 때 부부관계는 악화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부관계란 어떤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가? 우리가 매일 쌀밥을 먹는 것과 같은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풀어보면 쌀밥은 매일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만약에 쌀밥이 매우 달거나 쓰거나 한다면 가정에서 계속 먹을 때 곧 실증이 날 것이다. 그런데 쌀밥은 달거나 쓰지도 않으면서 배고프면 또 찾게 된다. 이와 같이 부부관계란 쓰지도 달지도 않아야 한다. 달다는 것은 사랑의 농도가 아주 짙은 것을 가리키는데 사랑의 농도가 아주 짙으면 둘 중에 하나에게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평생 쏟아야 할 정을 5년 안에 다 쏟으면 더 쏟을 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병고가 발생하고 만다. 또한 쌀밥이 쓰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매일 싸우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또한 일생 해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필자한테 인생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 특히 여자분들이 우리 부부관계는 왜 이렇게 무덤덤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무덤덤하다는 말은 곧 실증을 느끼지 않고 부부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에 이상이 없음에도 다른 부부는 다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부부는 왜 이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궁합의 조건을 하나하나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결혼할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상대방의 부족한 길을 서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나는 합성법이라고 부르는데 합성법이란 계절의 감각을 서로 맞춘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더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필요하고 추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따뜻한 난로가 필요한 법이다. 내가 여름에 태어나서 몸 전체가 뜨겁고 심하면 후덥지근하게 되는데 이때 아내가 가을에 태어나서 시원한 에어컨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잠이 잘 오고 생활에 활기가 돌겠는가. 또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가을에 태어나서 몸이 차가운데 남편이 자동 난로 역할을 해주니 얼마나 편하겠는가. 합성법이 잘 될 때는 다른 조건이 안 맞아 서로 싸우려고 해도 헤어지지 않고 일생 해로하게 된다. 이를 볼 때 합성법이야말로 부부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곧 합성법이 상대방의 부족한 길을 건강하게 보충해주는 방법이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선택할 때 너무 예쁜 것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부인이 너무 예쁘면 이 남자 저 남자가
쳐다보게 되고 남자들이 쳐다보는 기 때문에 남자들의 기가 몸에 차곡차곡 축적이 된다. 결국은 그 예쁜 부인을 둔 남편은 이러한 것을 몸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런 환경 하에서는 남편은 의처증 환자로 변해가며 결국은 불쌍한 남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아름다움보다는 건강 쪽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둘째, 서로 기가 맞아야 한다. 기가 맞다면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기가 맞지 않으면 서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뒤에서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라. 뒤에서 불평불만을 하면 나쁜 기가 계속 남편한테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날 하루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셋째, 서로의 성격이 중화되어야 한다. 한쪽이 까다로우면 다른 쪽은 부드럽다든지 한쪽이 강하면 다른 쪽은 약하든지 해야 한다. 남자가 순하고 연약하면 여자는 말같이 억센 여자가 좋다. 둘 다 강하면 그 집은 살벌하고 둘이 다 약하면 그 집은 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따라서 성격적인 면에서 서로 보완해 줘야 한다.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은 사주가 좋은 사람을 택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사람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훌륭한 궁합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가 만나는 경우에는 좋은 사주만 희생당하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가 쌀과 보리를 50대 50으로 섞으면 쌀은 보이지 않고 다 새까만 보리밥으로 보인다. 쌀과 보리를 80대 20으로 섞으면 그때 가서야 쌀과 보리가 섞인 영양소 있는 쌀밥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나쁜 것은 좋은 것을 강하게 흡수해서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만드는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나열했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지적한 대로 계절의 감각을 맞추는 합성법이다. 1차적으로 합성법을 중시한 뒤에 나머지 조건에서 결정적으로 해로의 지장이 없는 한 맞는 궁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제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부분은 거의 없다. 어느 정도 맞으면 나머지는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우리 신체 속에서 배양되는 선천적인 힘, 즉 자연 치유력에 의한 것이다. 모든 병은 자신의 잘못된 생활이 축적되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따라서 스스로 맞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하자면 병은 잘못된 생활에 대한 하늘의 경고이며 또 바른 생활로 돌아가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렇다. 모든 병을 고치는 근원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자연 치유력에 의한 것이지 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만 약은 그 보조 기능을 할 뿐이다. 똑같은 약을 써도 어떤 사람은 치료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 치유력의 속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은 영양 과잉이 문제가 되는 시기이다. 많은 양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조건 반사적으로 공복감을 느낀다. 많이 먹고 많이 방출한다. 말하자면 분뇨 제조기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식생활을 계속할 때 필요 이상의 영양을 흡수하게 되어 결국 비만이나 당뇨증에 걸리게 된다. 아무튼 많이 먹으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당해낼 재주가 없다. 1차적으로 식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음식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손을 떼야 한다. 자연 치유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 암 같은 결정적인 병에 걸리면 돈 있는 사람은 죽고 돈 없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조사해보니 두 사람이 간암에 걸렸는데 돈 많은 사람은 계속 좋다는 약을 복용했으나 좋아지기는커녕 간에 부담만 주어 결국은 죽게 되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우선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약을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즉 산에 돌아다니면서 도라지 같은 야생초를 캐 먹으면서 욕심 없이 완전히 마음을 비웠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병이라고 부르는 몸과 마음의 이상은 자율신경계통을 통해 움직이는 자연 치유력의 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대개는 잘못된 생활 때문에 발생한다.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흙탕물로 빨래하면서 빨래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또 인간은 저마다 체질과 기질이 다르다. 따라서 건강법도 사람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무조건 생야채가 좋다느니, 익힌 야채가 좋다느니, 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느니,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좋다느니 하는 그런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체질에 따라서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따르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다. 첫째, 과식하지 않도록 습관화해야 한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이상 몸 푸는 운동부터 시작하여 맨손 체조, 조깅 등 각자의 체질에 맞게 운동을 해야 한다. 셋째, 마음의 평온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신작용이 미묘하게도 긴밀하게 육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인간이 호흡하는 숨을 유리관을 통해 액체 공기로 냉각하면 침전물이 생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침전물의 색깔이 호흡하는 인간의 감정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화를 내고 있으면 밤색, 고통이나 비애를 느낄 때는 회색, 후회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느낄 때는 분홍색의 침전물이 생겼다. 그리고 화를 낼 때 생겼던 밤색의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하자 몇 분 내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즉, 화를 내므로써 체내에 독소가 생긴다는 말이다.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쥐 80마리를 죽일 만큼의 독이 생긴다고 한다. 당신도 화를 낼 때마다 당신의 몸을 해치는 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가끔씩 신앙에 의해서 병이 나았다거나 건강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몸소 느끼면서 실천한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나쁜 병원균을 먹어치우고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수록 덕담을 해야 건강이 좋아진다. 음덕양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남모르게 덕행을 쌓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보답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덕행을 쌓으려면 우선 시작을 덕담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의 장점만을 골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하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반자의 입장이 된다. 남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고 그것을 감싸주고 대신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쉬우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남을 비판하는 일은 비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난과 증오를 퍼붓는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도 문제가 된다. 음덕은 남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나 내가 보기에는 남의 단점을 물고 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남을 칭찬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려운 경지를 벗어나게 하는 것도 물질 못지않게 커다란 음덕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비판하거나 또는 증오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당사자의 건강이 나빠진다고 했는데 그 유형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다. 첫째는 자기가 내보낸 비판이나 증오나 악념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 그것이 되쏘여져 반대로 자기 자신의 신상에 작용되는 현상이다. 이런 경우를 상념획이라고 한다. 특정한 상대를 미워하는 발언이나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미워하는 발언이나 생각을 하는 그 사람보다 그 상대방이 육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더 강한 경우 그것은 반사적으로 튕겨나오게 되어 있다. 그 튕겨나온 나쁜 기는 결국 나의 몸을 덮치기 시작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항상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무의식 중에라도 타인에게 나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이 뿜어낸 나쁜 말과 악념이 다른 이에게 작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작용하며 그 결과로 병이 나거나 사고와 재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잔염장애라고 한다. 잔염장애란 극도의 불평, 불만이나 걱정 또는 슬픔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 그 결과 신체의 각 부위에 부조화가 나타나고 때로는 갖가지 나쁜 현상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잔염장애는 일반적으로 볼 때 무슨 일이든 주저하거나 내성적인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러한 비난이나 증오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두뇌에 입력되어 그대로 잠재의식으로 남게 되는데 당신이 타인을 부정하고 비난하면 잠재의식도 당신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타인의 부나 건강을 질투하는 한 부나 건강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고 흘러나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은 육체와 두뇌, 그리고 마음의 3요소로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잔염장애인 경우에는 자기의 마음속에 극도의 불만이나 슬픈 기분이 가득 차서 그 때문에 마음 밖으로 향하지 못하게 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한 상태가 되고 나면 마음이 정상적으로는 기능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남의 단점만을 들춰내면 결국은 비난한 사람의 건강이 나빠진다.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은 비판하는 사람의 두뇌에 그대로 입력되기 때문에 이것이 습관화되면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되어 가고 만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계속되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대신 남을 비판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늘어나므로 결국은 뒤틀림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빈곤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남을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감정이다. 하지만 질투하는 것, 비난하는 것은 부 그 자체 또는 행운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된다. 이것이 잠재의식에 새겨져서 당신 자신을 부나 행운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남을 저주하면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선 비난 대신 상대방의 장점을 끄집어내어
칭찬해 주도록 한다. 상대방이 출세하면 그것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다. 누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 때 질투심이 일어나려고 하면 곧 그와 그의 부에 축복이 있으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바라고 실제로 여러 사람한테도 그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신의 의식하는 마음이 부나 행운을 긍정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져서 당신에게 부나 행운, 건강을 가져다 준다. 축복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좋다. 기도할 때는 스크린의 그 상대의 성공한 모습,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성공한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 가기 시작한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도 된다. 2010년도 2월에 어느 회사의 사장이 찾아온 일이 있다. 우선 그의 사주를 보니 신앙 재앙 사주로서 대운도 20년 정도 들어와 있었다. 실제로 사업도 어느 정도 성공했고 건강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이었다. 목이 피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간이 나빠지거나 피곤을 느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의외로 피곤하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아도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극도로 미워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자기와 동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꼴도 보기 싫고 그 친구하고 있으면 하루를 견디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운이 나빠져서 건강이 나빠진 경우가 아니고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그것이 가슴에 한이 되어 우라병이 생기게 된 것이다. 누구든지 극도로 화를 내게 되면 조그만 솜털까지도 꼿꼿이 서게 된다. 극도로 긴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내부 기관이 굳어지고 만다. 일상생활에서도 느끼지만 다리 한쪽이 뻣뻣하게 굳어지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물며 전체의 기관이 경직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급성으로 경직된 것은 병원으로 가서 처리할 수가 있지만 우라병으로 굳어지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근육이 굳어지기 때문에 아프기 시작할 때는 고치기가 어렵게 된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의 서두를 꺼내기 시작했다. 당신이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하늘이 또는 우주가 당신의 건강을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이 스스로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병 중에는 우주에서 내려온, 다시 말하면 운명적으로 풀어야 할 숙명적인 병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인간 스스로가 처세를 잘못한다든지 또는 인간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온 병이니 당신 스스로가 인간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풀어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 사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진지하게 문의해왔다. 나는 혹시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등산할 수 있는 조그만 산이 있냐고 물었다. 다행히도 집이 관악산 밑이어서 아침에 30분 정도 등산하면서 아침 운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사장한테 등산하면서 호젓한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그의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루에 100번 말하기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친구를 사랑한다는 말 100번이 쉽게 나오면 하루에 120번을 시행하고
200번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횟수를 늘리지 말고 그대로 200번으로 고정해서 계속 시행하도록 말씀을 드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전화가 왔다. 동업한 친구하고 사이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 달 후에 다시 나한테 오도록 하고 통화를 끝냈다. 한 달 후에 그 사장이 왔는데 얼굴에 혈색이 돌고 이마에서는 광이 나고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아침 운동을 끝내고 사람이 오지 않는 호젓한 곳에서 동업자인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하도록 조언했다. 기도하면서 활발하고 친절한 친구의 모습을 스크린에 넣어서 상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도록 말씀드렸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나에게 왔을 때는 얼굴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장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느냐고 거꾸로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었다. 똑같은 세상인데도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토록 세상의 모습은 달라진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누구든지 완전히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그때는 득도한 거나 다름없다고 나는 본다. 나의 주위에서 나의 장점만을 꺼내서 덕담을 하는 싱싱하고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 오면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봄의 훈기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누구든지 주위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친구로 인해서 나 자신은 한결 명랑해지고 일에도 능률이 오르게 된다. 누구든지 이러한 리듬을 발산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음의 리듬은 습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자신 내부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 마음은 습관에 따라 항상 일정한 리듬을 발산하면서 그것을 상대에 대한 인격의 향기로 발산하고 있다. 그 습관의 향기가 발산되는 것이 바로 인격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므로 이 습관의 마음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사랑과 조화를 발산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평상시에 덕담을 하지 아니하고 친구들에 대해서 비판이나 욕만 계속한다면 이러한 나쁜 기운은 그대로 뇌에 입력되어 본인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진로마저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고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착한 마음, 사랑의 마음, 관대한 마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기쁨과 즐거움의 씨가 뿌리내리고 사회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씨를 뿌리는 작업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장점을 들춰내 덕담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덕담을 하면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왜 과거에 그 친구를 잘못 대했는지 후회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어제까지의 적이 동지로 돌변하게 되어 주위의 적이 사라진다. 그 대신 기쁨과 환희의 보답이 따라 들어온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은 자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우리 건강과 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운명과 건강에 대해서 쉽게 풀이한 예시들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명을 외상을 사절한다 2권입니다. 부제는 직업과 건강입니다. 직업과 건강을 알면 성공과 미래가 보인다. 저자는 남덕 선생입니다. 출판사는 스타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자는 광주 제1고등학교, 외국어 대학교 영어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콜롬비아 대학교를 수학했으며 승하기업 뉴욕 지사장과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남덕 역학연구원 원장, 그리고 한국정신과학학회 이사로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나쁠 때는 화장이 받지 않는다. 성년이 된 여자들 중 극소수를 빼고는 다 화장을 하고 있다. 요즘은 남자들도 여성 못지않게 화장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런 화장이 운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명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 남녀를 불문하고 운이 좋을 때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남자들인 경우에는 약을 먹지 않고도 회춘하게 된다. 회춘이 되는 경우에는 얼굴은 붉은 기운에 눈이 맑아지고 성욕이 증진된다. 누구든지 운이 좋으면, 특히 재운이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힘이 솟아서 누구한테든 떳떳하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건강도 좋아지면서 바로 재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건강과 운은 같은 주기를 그리는데 운이 나쁠 때는 우선 얼굴이 까매지고 얼굴에 색깔이 광이 나지 않으며 부석부석하게 된다. 이처럼 운이 좋고 나쁨에 따라 얼굴 색깔은 좌우된다. 특히 여자들은 운이 나쁠 때는 화장이 잘 받지 않고 화장이 뜬다. 이유는 운이 좋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알맞은 수분이 촉촉하게 얼굴 표면에 형성되므로 화장을 하면 그대로 화장이 잘 받게 되는데, 운이 나쁠 때는 얼굴에 습기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서 화장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습기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수분의 부족으로 화장이 잘 받지 않고, 너무 많은 경우에는 화장이 잘 지워진다. 운이 나쁠 때는 얼굴 표면의 수분이 균형을 잃으므로 얼굴빛이 나빠지면서 동시에 얼굴이 까매지고 기미가 많이 끼고 얼굴에 빛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운이 나쁠 때 조금이나마 얼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우선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이나 기공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여기서 마음을 다스리려면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행동이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더 예뻐지려면 무엇보다도 힘든 시기에 인생을 망치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일이다. 사주가 좋은 사람은 건강하고 여유가 있다. 사주의 팔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대운이 나쁘게 들어오면 대운에 의해서 나쁜 걸로 나타난다. 반대로 사주의 팔자가 좀 부실해도 10년마다 바뀌어지는 대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면 건강은 회복이 된다. 그러나 이 좋은 운이 지나가면 건강은 다시 나빠진다. 우선 운이 나쁠 때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쫓기는 기분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 보인다. 운이 나쁠 때 재판하면 재판에서도 진다. 운이 나쁠 때는 증인이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고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는 채택되지 않는다. 건강도 나빠지기 때문에 재판의 의욕도 없어진다. 그리하여 소극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재판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하고 겸손해져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졌을 때는 우연찮게 적은 것이 큰 것으로 돌변하고 남의 것이 내 것이 되며 지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며 말만 하면
돈이 생기는 등 쉽게 재산이 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어 건강이 자연히 좋아진다. 이럴 때 운동을 하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30분 운동하면 컨디션이 나쁠 때 1시간 이상 운동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궁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요.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두 번째 탄생으로까지 해석하며 결혼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깝고 또한 먼 것이 부부관계이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책임을 져 주어야 하며 서로 믿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다. 미울 때는 장점이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이게 된다. 단점만 가지고 확대 해석할 때 부부관계는 악화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부관계란 어떤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가? 우리가 매일 쌀밥을 먹는 것과 같은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풀어보면 쌀밥은 매일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만약에 쌀밥이 매우 달거나 쓰거나 한다면 가정에서 계속 먹을 때 곧 실증이 날 것이다. 그런데 쌀밥은 달거나 쓰지도 않으면서 배고프면 또 찾게 된다. 이와 같이 부부관계란 쓰지도 달지도 않아야 한다. 달다는 것은 사랑의 농도가 아주 짙은 것을 가리키는데 사랑의 농도가 아주 짙으면 둘 중에 하나에게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평생 쏟아야 할 정을 5년 안에 다 쏟으면 더 쏟을 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병고가 발생하고 만다. 또한 쌀밥이 쓰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매일 싸우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또한 일생 해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필자한테 인생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 특히 여자분들이 우리 부부관계는 왜 이렇게 무덤덤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무덤덤하다는 말은 곧 실증을 느끼지 않고 부부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에 이상이 없음에도 다른 부부는 다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부부는 왜 이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궁합의 조건을 하나하나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결혼할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상대방의 부족한 길을 서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나는 합성법이라고 부르는데 합성법이란 계절의 감각을 서로 맞춘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더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필요하고 추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따뜻한 난로가 필요한 법이다. 내가 여름에 태어나서 몸 전체가 뜨겁고 심하면 후덥지근하게 되는데 이때 아내가 가을에 태어나서 시원한 에어컨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잠이 잘 오고 생활에 활기가 돌겠는가. 또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가을에 태어나서 몸이 차가운데 남편이 자동 난로 역할을 해주니 얼마나 편하겠는가. 합성법이 잘 될 때는 다른 조건이 안 맞아 서로 싸우려고 해도 헤어지지 않고 일생 해로하게 된다. 이를 볼 때 합성법이야말로 부부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곧 합성법이 상대방의 부족한 길을 건강하게 보충해주는 방법이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선택할 때 너무 예쁜 것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부인이 너무 예쁘면 이 남자 저 남자가 쳐다보게 되고 남자들이 쳐다보는 기 때문에 남자들의 기가 몸에 차곡차곡 축적이 된다. 결국은 그 예쁜 부인을 둔 남편은 이러한 것을 몸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런 환경 하에서는 남편은
의처증 환자로 변해가며 결국은 불쌍한 남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아름다움보다는 건강 쪽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둘째, 서로 기가 맞아야 한다. 기가 맞다면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기가 맞지 않으면 서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뒤에서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라. 뒤에서 불평불만을 하면 나쁜 기가 계속 남편한테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날 하루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셋째, 서로의 성격이 중화되어야 한다. 한쪽이 까다로우면 다른 쪽은 부드럽다든지, 한쪽이 강하면 다른 쪽은 약하든지 해야 한다. 남자가 순하고 연약하면 여자는 말같이 억센 여자가 좋다. 둘 다 강하면 그 집은 살벌하고, 둘이 다 약하면 그 집은 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따라서 성격적인 면에서 서로 보완해 줘야 한다.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은 사주가 좋은 사람을 택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사람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훌륭한 궁합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가 만나는 경우에는 좋은 사주만 희생당하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가 쌀과 보리를 50대 50으로 섞으면 쌀은 보이지 않고 다 새까만 보리밥으로 보인다. 쌀과 보리를 80대 20으로 섞으면 그때 가서야 쌀과 보리가 섞인 영양소 있는 쌀밥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나쁜 것은 좋은 것을 강하게 흡수해서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만드는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나열했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지적한 대로 계절의 감각을 맞추는 합성법이다. 1차적으로 합성법을 중시한 뒤에 나머지 조건에서 결정적으로 해로의 지장이 없는 한 맞는 궁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제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부분은 거의 없다. 어느 정도 맞으면 나머지는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우리 신체 속에서 배양되는 선천적인 힘, 즉 자연 치유력에 의한 것이다. 모든 병은 자신의 잘못된 생활이 축적되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따라서 스스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말하자면 병은 잘못된 생활에 대한 하늘의 경고이며 또 바른 생활로 돌아가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렇다. 모든 병을 고치는 근원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자연 치유력에 의한 것이지 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만 약은 그 보조 기능을 할 뿐이다. 똑같은 약을 써도 어떤 사람은 치료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 치유력의 속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은 영양 과잉이 문제가 되는 시기이다. 많은 양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조건 반사적으로 공복감을 느낀다. 많이 먹고 많이 방출한다. 말하자면 분뇨 제조기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식생활을 계속할 때 필요 이상의 영양을 흡수하게 되어 결국 비만이나 당뇨증에 걸리게 된다. 아무튼 많이 먹으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당해낼 재주가 없다. 1차적으로 식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음식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손을 떼야 한다. 자연 치유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 암 같은 결정적인 병에 걸리면 돈 있는 사람은 죽고 돈 없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 두 사람이 간암에 걸렸는데
돈 많은 사람은 계속 좋다는 약을 복용했으나 좋아지기는커녕 간에 부담만 주어 결국은 죽게 되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우선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약을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즉 산에 돌아다니면서 도라지 같은 야생초를 캐 먹으면서 욕심 없이 완전히 마음을 비웠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병이라고 부르는 몸과 마음의 이상은 자율신경계통을 통해 움직이는 자연 치유력의 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대개는 잘못된 생활 때문에 발생한다.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흙탕물로 빨래하면서 빨래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또 인간은 저마다 체질과 기질이 다르다. 따라서 건강법도 사람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무조건 생야채가 좋다느니, 익힌 야채가 좋다느니, 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느니,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좋다느니 하는 그런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체질에 따라서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따르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다. 첫째, 과식하지 않도록 습관화해야 한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이상 몸 푸는 운동부터 시작하여 맨손 체조, 조깅 등 각자의 체질에 맞게 운동을 해야 한다. 셋째, 마음의 평온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신작용이 미묘하게도 긴밀하게 육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인간이 호흡하는 숨을 유리관을 통해 액체 공기로 냉각하면 침전물이 생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침전물의 색깔이 호흡하는 인간의 감정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화를 내고 있으면 밤색, 고통이나 비애를 느낄 때는 회색, 후회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느낄 때는 분홍색의 침전물이 생겼다. 그리고 화를 낼 때 생겼던 밤색의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하자 몇 분 내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즉, 화를 내므로써 체내에 독소가 생긴다는 말이다.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쥐 80마리를 죽일 만큼의 독이 생긴다고 한다. 당신도 화를 낼 때마다 당신의 몸을 해치는 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가끔씩 신앙에 의해서 병이 나았다거나 건강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몸소 느끼면서 실천한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나쁜 병원균을 먹어치우고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수록 덕담을 해야 건강이 좋아진다. 음덕양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남모르게 덕행을 쌓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보답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덕행을 쌓으려면 우선 시작을 덕담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의 장점만을 골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하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반자의 입장이 된다. 남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고 그것을 감싸주고 대신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쉬우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남을 비판하는 일은 비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난과 증오를 퍼붓는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도 문제가 된다. 음덕은 남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나 내가 보기에는 남의 단점을 물고 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남을 칭찬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려운 경지를 벗어나게 하는 것도 물질 못지않게 커다란 음덕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비판하거나 또는 증오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당사자의 건강이 나빠진다고 했는데 그 유형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다. 첫째는 자기가 내보낸 비판이나 증오나 악념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 그것이 되쏘여져 반대로 자기 자신의 신상에 작용되는 현상이다. 이런 경우를 상념획이라고 한다. 특정한 상대를 미워하는 발언이나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미워하는 발언이나 생각을 하는 그 사람보다 그 상대방이 육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더 강한 경우 그것은 반사적으로 튕겨나오게 되어 있다. 그 튕겨나온 나쁜 기는 결국 나의 몸을 덮치기 시작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항상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무의식 중에라도 타인에게 나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이 뿜어낸 나쁜 말과 악념이 다른 이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작용하며 그 결과로 병이 나거나 사고와 재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잔염장애라고 한다. 잔염장애란 극도의 불평, 불만이나 걱정 또는 슬픔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 그 결과 신체의 각 부위에 부조화가 나타나고 때로는 갖가지 나쁜 현상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잔염장애는 일반적으로 볼 때 무슨 일이든 주저하거나 내성적인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러한 비난이나 증오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두뇌에 입력되어 그대로 잠재의식으로 남게 되는데 당신이 타인을 부정하고 비난하면 잠재의식도 당신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타인의 부나 건강을 질투하는 한 부나 건강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고 흘러나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은 육체와 두뇌, 그리고 마음의 3요소로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잔염장애인 경우에는 자기의 마음속에 극도의 불만이나 슬픈 기분이 가득 차서 그 때문에 마음 밖으로 향하지 못하게 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한 상태가 되고 나면 마음이 정상적으로는 기능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남의 단점만을 들춰내면 결국은 비난한 사람의 건강이 나빠진다.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은 비판하는 사람의 두뇌에 그대로 입력되기 때문에 이것이 습관화되면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되어 가고 만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계속되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대신 남을 비판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늘어나므로 결국은 뒤틀림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빈곤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남을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감정이다. 하지만 질투하는 것, 비난하는 것은 부 그 자체 또는 행운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된다. 이것이 잠재의식에 새겨져서 당신 자신을 부나 행운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남을 저주하면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선 비난 대신 상대방의 장점을 끄집어내어 칭찬해 주도록 한다. 상대방이 출세하면 그것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다. 누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 때 질투심이 일어나려고 하면 곧 그와 그의 부에 축복이 있으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바라고 실제로 여러 사람한테도
그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신의 의식하는 마음이 부나 행운을 긍정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져서 당신에게 부나 행운, 건강을 가져다 준다. 축복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좋다. 기도할 때는 스크린의 그 상대의 성공한 모습,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성공한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 가기 시작한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도 된다. 2010년도 2월에 어느 회사의 사장이 찾아온 일이 있다. 우선 그의 사주를 보니 신앙 재앙 사주로서 대운도 20년 정도 들어와 있었다. 실제로 사업도 어느 정도 성공했고 건강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이었다. 목이 피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간이 나빠지거나 피곤을 느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의외로 피곤하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아도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극도로 미워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자기와 동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꼴도 보기 싫고 그 친구하고 있으면 하루를 견디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운이 나빠져서 건강이 나빠진 경우가 아니고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그것이 가슴에 한이 되어 우라병이 생기게 된 것이다. 누구든지 극도로 화를 내게 되면 조그만 솜털까지도 꼿꼿이 서게 된다. 극도로 긴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내부 기관이 굳어지고만다. 일상생활에서도 느끼지만 다리 한쪽이 뻣뻣하게 굳어지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물며 전체의 기관이 경직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급성으로 경직된 것은 병원으로 가서 처리할 수가 있지만 우라병으로 굳어지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근육이 굳어지기 때문에 아프기 시작할 때는 고치기가 어렵게 된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의 서두를 꺼내기 시작했다. 당신이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하늘이 또는 우주가 당신의 건강을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이 스스로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병 중에는 우주에서 내려온, 다시 말하면 운명적으로 풀어야 할 숙명적인 병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인간 스스로가 처세를 잘못한다든지 또는 인간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온 병이니 당신 스스로가 인간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풀어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 사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진지하게 문의해왔다. 나는 혹시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등산할 수 있는 조그만 산이 있냐고 물었다. 다행히도 집이 관악산 밑이어서 아침에 30분 정도 등산하면서 아침 운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사장한테 등산하면서 호젓한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그의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루에 100번 말하기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친구를 사랑한다는 말 100번이 쉽게 나오면 하루에 120번을 시행하고 200번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횟수를 늘리지 말고 그대로 200번으로 고정해서 계속 시행하도록 말씀을 드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전화가 왔다. 동업한 친구하고 사이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 달 후에 다시
나한테 오도록 하고 통화를 끝냈다. 한 달 후에 그 사장이 왔는데 얼굴에 혈색이 돌고 이마에서는 광이 나고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아침 운동을 끝내고 사람이 오지 않는 호젓한 곳에서 동업자인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하도록 조언했다. 기도하면서 활발하고 친절한 친구의 모습을 스크린에 넣어서 상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도록 말씀드렸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나에게 왔을 때는 얼굴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장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느냐고 거꾸로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었다. 똑같은 세상인데도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토록 세상의 모습은 달라진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누구든지 완전히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그때는 득도한 거나 다름없다고 나는 본다. 나의 주위에서 나의 장점만을 꺼내서 덕담을 하는 싱싱하고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 오면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봄의 훈기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누구든지 주위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친구로 인해서 나 자신은 한결 명랑해지고 일에도 능률이 오르게 된다. 누구든지 이러한 리듬을 발산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음의 리듬은 습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자신 내부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 마음은 습관에 따라 항상 일정한 리듬을 발산하면서 그것을 상대에 대한 인격의 향기로 발산하고 있다. 그 습관의 향기가 발산되는 것이 바로 인격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므로 이 습관의 마음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사랑과 조화를 발산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평상시에 덕담을 하지 아니하고 친구들에 대해서 비판이나 욕만 계속한다면 이러한 나쁜 기운은 그대로 뇌에 입력되어 본인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진로마저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고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착한 마음, 사랑의 마음, 관대한 마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기쁨과 즐거움의 씨가 뿌리내리고 사회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씨를 뿌리는 작업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장점을 들춰내 덕담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덕담을 하면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왜 과거에 그 친구를 잘못 대했는지 후회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어제까지의 적이 동지로 돌변하게 되어 주위의 적이 사라진다. 그 대신 기쁨과 환희의 보답이 따라 들어온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은 자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우리 건강과 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운명과 건강에 대해서 쉽게 풀이한 예시들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